천안에서 제 3자 간의 거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앞뒤로 2억 9천만 원에 팔렸었어요. 근데 본인이 2억 6,500만 원에 급매를 했어요. 급하셔가지고 급하게 팔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매도자랑 매수자랑 공인중개사한테 소명 요청이 날라왔어요. 왜 싸게 팔았냐? 네. 2억대인데. 그래서 제가 야 세다. 네, 바로 그냥. 네. 그리고 사실 10% 차이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네, 2,900만 원 빼더라도. 네. 야 세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님이시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게 15 대책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바뀌면서 특히 대출 규제, 뭐 토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중첩돼서 적용된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탈탈 털겠다 에이. 이렇게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부동산 뭐 감독 기구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네. 한마디로 이제 뭐 증여성 뭐 탈세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많이들 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네네.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제일 우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취득자금 전수조사 이런 거 있는데 6억 이상만 한다는 얘기를 뭐 했어요. 우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저는 이제 너무 마이크로적이긴 하지만 필드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네. 그냥 100%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냥 100%요? 네, 100%라는 거는 그냥 금액 상관없이. 수도권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집 사면 거의 무조건 출처에 대해서 물어본다. 서울은 당연히 100%고 이제 네. 조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100%고 그 외 경기도 지역도 이제 사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는 뭐 제 거 유튜브에서도 찍었었는데 천안에서 제 3자 간의 거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앞뒤로 2억 9천만 원에 팔렸었어요. 근데 본인이 2억 6,500만 원에 급매를 했어요. 급하셔가지고 급하게 팔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매도자랑 매수자랑 공인중개사한테 소명 요청이 날라왔어요. 왜 싸게 팔았냐? 네. 2억대인데. 그래서 제가 야 세다. 네, 바로 그냥. 네. 그리고 사실 10% 차이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2,900만 원 빼더라도. 네. 야 세다. 그러면 그렇게 소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뭔 건데요? 그냥 사실상 이제 어떤 뭐 가족 간의 거래다 뭐 이런 거를 추정하는 건가요? 약간 이제 3자 간의 거래인데도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타이타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법이 있습니다. 너의 부동산을 친구한테 싸게 팔고 그 친구가 또 내 자녀에게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뭔지 보겠다. 그러면 친구한테 판 거면 사실 매매 계약서만 쓰고 가격은 낮췄지만 거래 대금을 안 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항들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강의 난이도 때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국세청장님은 국세청에서 정말 높은 데까지 있다 나오셨던 정말 국세청의 이제 토박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모든 기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난이도가 좀 다를 거다 아.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가장 뭐 집값 급등기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세금 관련된 어떤 그 조사 이쪽에 대한 압박도가 지금 수준이다. 과거의 최대치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높아요. 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를 전수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거래량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뭐 그냥 그 국세청 직원들 다 열심히 지금 하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고 생각보다 토어제 되고 나서 아시잖아요. 거래가 급감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건을 봐도 기존의 업무량 소화하듯이 소화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뭐 기존에 이제 이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서울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00건 정도, 네. 뭐 8,000에서 10,00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토어제 묶이고 나서 거래량이 아주 그렇죠. 줄어들었잖아요. 급감했죠. 뭐 예전에 정말 급감했을 때는 한 달에 막 800건, 900건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해서 다 보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뭐 한 2억 6,500에 팔았다는 거 그런 거는 그러면 결국에 그냥 뭐
물어는 보지만 소명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명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확하면 추가 리액션 없이 딱 끝나요. 네.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저는 항상 초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국가기관에서 초대장을 보내면 그걸 받으면 가슴이 이제 네.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쓰라고. 네.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약간 일반적인 네. 분들에게는 이제 압박감이 네. 뭐 내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써야 되니까. 내가 급해서 금매로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럼 왜 팔았냐? 아, 왜 팔았냐도 얘기를 그죠. 해야 왜가 있으니까 왜 그러네. 금매를 팔았냐? 아니 급해서 그렇게 안 돼요. 급해서는 안 돼요. 주관적인 건 안 이제 돼.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이 또 어디로 쓰였냐 이걸 증여를 했느냐 아. 그런 트래킹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 쪽 뭐 수도권 지금 규제 지역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웬만하면 지금 뭔가 좀 의심 어떤 시그널만 보여도 그런 식의 어떤 자금 출처에 대한 그 의문을 이제 국세청에서 표시를 한다는 거네요.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된 문의 전화가 최근에는 많이 오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호제에 묶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문의 전화는 좀 줄어들 거예요. 전체적인 양은. 근데 이제 거의 조사는 100%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핵심은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사거나 뭐 부모가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자녀한테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잡아내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우선은 첫 번째로 증여 추정은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9월달 대책 나왔을 때도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차용증 형태의 증여도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이제 실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자 받고 원금 상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패턴화 됐거든요. 아니 그냥 차용증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고객분들도 알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 채무 사후 관리 한다. 그러니까 채무 사후 관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조사 끝나실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바로 자금 출처 소명을 하니까 그럼 소명 끝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조사 끝났다. 이제 안 갚아도 되겠지? 네. 원금 안 갚아도 되겠지? 이래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년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 것도 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래량이 줄어서 이제 많이 볼 게 없다 그러면 과거 걸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성수 1구역에서 22년도에 차용증 한 것을 조사가 지금 최근에 나왔다. 네. 라는 전화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나오는 게 맞냐라니까. 예 맞죠. 왜냐면 그때 차용증 쓰시고 나서 이자 변제 소명 한 번 하셨었거든요. 23년도인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 갚으셨냐니까 안 갚았는데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증여라고 볼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사가 한 번 하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채무 사후 관리는 사실은 매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점점 이제 디벨롭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가족 대출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대출이 방금 차용증이고 하나 더 넘어가요.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뭐 운용 자금에 대한 대출이지 않습니까? 뭐 네. 법인의 자금이나 아니면 법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잉여금이 많으면 이거를 이제 내 부동산 사는데 쓰지. 사실 법인을 사유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 제대로 됐느냐 여기까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라는 거는 뭐 이제 특수관계인 뭐 이러면 4.6% 이자 주는 걸로 맞습니다. 실제 이자를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법인에게 이제 대표자가 아마 빌릴 건데 네. 대표자가 법인에 또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주면.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빌려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가지급금 처리해가지고 이제 뭐 슥슥 가린다거나 뭐 이런 얕은 수 쓰시면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걸리면 예를 들어 차용증을 썼어요. 근데 이자를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자를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 너는 이자 납부 안 했으니까 증여야 하고 증여세를 그냥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자에게 상여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근로소득세를 내버리는 거예요. 뭐 한 50%막 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자 좀 지급 내역이 있으면은 차용 형태로 밀어붙이고 이제 이자를 좀 못 낸 거는 네. 갚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 제대로 기입하고. 아니 그러면 이자를 주기로 약속은 이제 다 쓰기는 했는데 차용증도 썼는데 이자를 안 줬으면 사후에 내면 되는 게 아닌 거군요. 오해를 받겠죠. 네, 그럼 그냥 증여 추징으로 해서 그냥 네, 세금 그럴 수도 있죠. 상여로 그냥 네, 상여로 나갈 수도 맞아볼 있어요. 수.
근데 이제 법인세도 내고 개인의 그 말 그대로 소득세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징벌적이라서 두 개 다 때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 생기면 사실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뭐 2억 1,7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사용증 쓰고 주면은 가족 간에는 뭐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잡는 건가요? 저는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8월 7일 날 서울시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에 이 네. 케이스를 잡았어요. 자녀가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부모님한테 2억 빌렸다고 이건 증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사하라고 네. 국세청에 통보했었던 게 진짜 줄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억 원은 사실 이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요즘 이자 2, 3%는 나올 텐데 이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이걸 무료로 빌려주냐. 네. 그러면 원금에 대한 것 자체가 징여라고 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왜 괜히 만드느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결국 세무서 가서 연차 써고 가가지고 하는데 세법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질문 몇 개 있었을 때 이러다가 이제 다른 것으로 파생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괜히 또 세무사님 고용해가지고 그 방어하고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럴 거면 2억 1,700에 대해서 사실상 이자 조금 일부만 하면 되잖아요. 뭐 1%나 2%만 해도 되는 거니까. 아, 이자를 무이자로 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원금 상환도 좀 하시고 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자 상환을 하란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만들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마음 자체가 네. 이자를 줄 생각이 없으셨던 네. 거였고 아니 선생님 진짜 이거 빌린 거예요. 빌린 척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제발 좀 유념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다 드러나 버리면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그래요. 네. 지금처럼 강도 높을 때는 왜 본인이 굳이 그걸 막 무덤을 파고 있는 건지 그건 하지 말라.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증여처럼 보이는 뭐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갚고 네. 근데 그냥 돈은 빌려줬고 그걸로 막 집 샀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할 세무조사관님도 다 그걸 추징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냥 업무가 이렇게 하달됐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그분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도 이제 위에 이제 과장님이 네, 뭐 잡아와라고 했는데. 뭔가를 제출해서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럼 때려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좀 이제 실무적인 얘기가 그러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금을 갚으면 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원금을 정도는? 갚으면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원금이 너무 높으면 이제 이자 차익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는 이자율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막혔다기보다는 너무 심하게 증여잖아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가 아파트 산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가장 먼저 본다. 이건 네.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항상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뭐 5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40억 빌렸다. 네. 근데 이 사람이 30대 초반이에요. 월급 받아봤자 300만 원. 그러면 이제 변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거기 왜냐면 40억에 법정 이자 4.6% 하면 1년에 이자만 막 1억 5천 넘어가는데 당신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이거 어떻게 갚냐. 오해가 쌓이는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안 믿어줄 수 있다. 항상 기본적으로 그걸 좀 알고 빌리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그 국세청에 뭐 이렇게 조사를 의뢰합니다라고 했던 보도 자료에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살던 집을 아들이 사고 근데 아버지가 거기 소위 말하는 주인 전세 그냥 전세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3자끼리도. 맞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 전세 금액이 이게 부동산에 따른 무상이나 절이 이용에 따른 징여라고 있는데 네. 그 부동산의 전세 금액이 너무 시세보다 낮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슈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가액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징여에 대한 이슈는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그렇게 낮지 않으면 거의 그렇게 높지 않으면 거의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 살던 집을 자녀한테 팔면서 그냥 주인 전세로 내가 그냥 전세 살게 하는 거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형태 자체가 안 되는 게 이제 토호제로 묶어버렸으니까 아파트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한 문의는 지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요즘 풍선 효과로 좀 이슈가 많은데 네. 뭐 남양주, 구리, 동탄, 뭐 군포 여기선 조금 문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서두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세를 막 일부러 비싸게 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원래 전세 시세가 5억인데 괜히 그냥 아들한테 팔면서 한 8억에 살아버리는 거야. 그런 거는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가액은 거의 이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정도의 가액이 세법상으로는 증여세가 계산이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로는. 네, 공제액수 내외예요.
네. 거기가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명 요청이 왔었을 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된다. 예. 그러면은 요즘에 아예 고가 주택 사는 분들 그런 분 뭐 예를 들어 30억, 50억 이런 거 사는 분들은 자금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뭐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가요? 아,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진짜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냥 30억 주고 증여세 다 내고 그것까지 내줄게. 네. 그래가지고 주고 이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진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 부모의 소득을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대납해 준 것까지 하면 40억이 넘을 건데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부모의 소득이 그 40억을 소명을 못하면 부모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좀 크게 하시거나 네. 뭐 전문 직군인데 그럼 뭐 탈세를 한 거 아니야? 뭐 횡령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좀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집을 하나 사면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네, 해명 자료 요청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게 해명 자료 요청인가 세무조사는 다른데 해명 자료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거고 네. 세무조사가 진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는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이실직고 해 뭐 이런. 근데 진짜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소유했었을 때는 세무조사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방어 몇 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한국에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분이나 뭐 중국 분이나 이런 분들 좀 있으세요. 그런 것들 그러면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네, 뭐 그분- 외국에서 번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데이터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인으로 버신 분들 또 소명하는 게 또 난이도가 좀 높죠. 저야 이제 코인 관련된 업무를 좀 보고 있으니까. 네. 코인 버신 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전에 시드가 얼마였는지 그것부터 따라가 가지고 소명을 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명 못하면 이제 어디서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냥 네, 맞아요. 증여세를 그럴 수도 맞는 있어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시드가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들 계좌로 좀 파악되는 경우가 결국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징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건가요? 아, 맞죠. 자기의 소득이 명확한 거는 거의 1차 소명에서 끝나. 근데 1차 소명에서 웬만하면은 다 넘어가는데 네, 그죠. 뭔가 이상하면 네, 그죠. 결국 이제 본인 소득에 비해서나 뭐 그 가액에 이제 틈이 일부 나면 봐주거든요. 네. 그럼 이걸 100% 소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부 금액이 비더라도 뭐 그냥 본인 소득이 있었거나 뭐 용돈 받은 게 있었겠지 이래 네.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액이 너무 크다. 뭐 대부분 이거 얘기를 뭐 이제 가액의 20%랑 2억 중에 작은 금액만큼 넘어가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내부 지침은 점점 더 엄격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액이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5천이나 1억 정도는 뭐 다른 소득도 있고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빌렸을 수도 있잖아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액이 너무 크면은 이제 좀 소명을 좀 딥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원으로부터 먼저 소명 요청을 받으실 텐데 그걸 받고 나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다 조사하진 않습니다. 네.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판이 바뀐 게 이제 국세청이 이제 국토부랑 MOU를 맺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긴 합니다.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원래 이제 부동산 주택 취득자금 소명은 시군구청이랑 이제 부동산원에서 먼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 필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증여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걸 세무서로 이제 이관을 시켰거든요. 네.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래들이 한 70%에서 80%가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80%는 다 국세청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출 이상하거나 그러면 뭐 금감원이나 다른 데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국세청이 원래 이제 이 자체가 대부분 국세청 업무다라는 걸 인지를 되어 있고 데이터도 막 80%가 사실 증여 의심에 따른 이제 국세청 업무니까 네. 국토부랑 MOU를 맺어서 이제는 그 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전산망이.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냥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봐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시군구청이랑 부동산은 실거래가에 따른 이제 이슈를 보는 거고 말 그대로 부동산 실거래법을 보는 거고 거기서 이상하면 국세청을 넘겼었는데 국세청이 그냥 우리가 직접 볼게요.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내가 볼게. 네, 알아서 필터할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네. 기존에 놓치던 게 많이 보일 수도 있고 기존에 봤던 것들 중에 별거 아닌 것들은 빨리 필터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아직은 정립화되진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은 국세청에 넘어간 거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굳이 넘기지 않아도 다 알아서 보니까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담당자가 그냥 이건 넘어가자 했던 거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 시각이.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거래에서 네, 일반적인 위험한 거래. 거는 네. 없지만
괜히 소명을 하라는 그런 빈도가 좀 늘어나긴 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저 너무 공포감을 드린 것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왜냐면 1년째 이게 거리는. 국세청에서 뭐 오면 막 진짜 미치겠어요. 막 안내문 좀 그만 좀 보내라고 맨날. 저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국세청 딱 찍히면 뭐야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냥 국세청은 좀 뭘 안 보내주면 좋겠는데. 자, 요번에 하나 또 바뀐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양식도 좀 바뀌었다고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뭐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우선은 사업자 대출 항목 생겼고 그 네. 외에 이제 해외 대출 항목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사항을 더 쪼개서 적어라. 그러면 저 여기서 뭐 극단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가짜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명 자료, 증빙 자료 넣었는데 밀치 안 되면 오 그러니까 증빙 자료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현금인데 그냥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썼을 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잘 소명을 하시는 게 네. 일부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결론은 좀 더 항목이 디테일해진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매각 대금 쓰는 항목이 아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서 코인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파동이 좀 끝난다 그러면 좀 액시돼가지고 부동산을 많이들 사시니까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예 칸이 없어서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적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 뭐 10년치, 20년치 계좌를 뒤진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게 혹시 뭐 있나요? 그건 근데 현금이면 뭐 그런다. 네, 이런 근데 얘기 이제 있었는데. 너무 타이트할 때 그러게 하는 건데 사실 저도 그 정도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너무 이제 나가신 것 같고 왜냐면 20년째 번 돈 어차피 생활비로 다 녹아 들었을 텐데 그걸 네. 뭐 소명한다라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래가 이제 부모님하고 연계돼 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증여세 10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10년이 아니라 15년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도 사실 추징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런 상황 때 좀 봐요. 가끔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권력이 뭔지를 이제 경험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뭐 우스갯소리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싸워서 좋을 건 없죠. 아유, 전혀. 네. 싸우면 안 되시고. 항상 그러면 그러잖아요. 흥분하면 이 사람 뭐 있구나라고 의심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진짜 마음 먹고 뒤지면 뭐 10년, 20년 전 것도 다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고. 네, 근거는 있는데 그 조사관님들도 거기까지 업무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전 단계에서 웬만하면 끝내죠. 이번에 또 부동산 감독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다고 하면서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생기면은 세금을 어쨌든 중점적으로 보려고 만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가 이제 설치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좀 이거 좀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요? 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신고를 할 것 같아가지고. 뭐 누가 집 사면은 네. 약간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막 오가작 통제라고 그러나요? 네. 막 이제 5집 중에 한 집이 도망가면 신고하고 막 이게 왜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러면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 몇 번 봤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탈세 신고에 따라서 억울하게 세무조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명에 대한 방어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탈세 제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너무 그 사람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탈세 제보라는 게 그냥 제3자가 그냥 얘 탈세한 것 같아요라고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무시당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뭐 현금 영수증을 안 끊고 현금만 받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신고의 거리가 되니까. 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증거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정황상 맞춰가지고 어떤 것을 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데 잠깐만 이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증빙을 좀 살펴보고 할 예를 것 들어 내 같아요. 친구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아가지고 샀다고 술자리에서 얘기했다. 그럼 증언을 했다. 네. 그래서 내가 녹음했다. 이러면은 퀘스천이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지 봤더니 진짜 샀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거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탈세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탈세 포상금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요. 탈세 포상금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탈세 포상금에 이제 나올 만한 조건은 정말 명확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탈세를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탈세 신고가 좀 찜찜하고 했는데 그걸로 조사가 나서 추징이 되더라도 당신이 말한 걸로 탈세가 추징이 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걸로 따로 조사했다. 조사했는데 나머지 것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포상금 안 줘요. 포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탈세라는 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뭐 이런 신고센터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이제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이게 애매한데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어쨌든 공권력이 세진다는 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힘든 일이 되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 보유세 얘기 계속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보유세가 뭐 실무적으로 뭐 반영이 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나요? 제가 여기 이제 촬영 중이라 다 말을 못 쓰지만 올라갈 겁니다. 아, 보유세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지금. 네,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보유세를 구성하는 건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주택의 공시가격이잖아요. 네.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시세가 올랐잖아요. 네, 시세도 올랐지만 이제 그 공시지가 현실화 그것에 대한 레포트가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국토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의견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냥 시세도 올라갔고 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슈인데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정부세에 대한 사실 요즘 이미 요청이 오기 시작합니다. 해서 계산 좀 해주세요 이런 네. 분들 진짜 오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2년 시점까지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이 이때부터는 진짜 장난 아니겠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27년도부터예요. 26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27년도부터는 이제 힘든데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와 버티기 힘들다 1주택도 쉽지 않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1주택자들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나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생각했었을 때는 와 이러면은 좀 고가 정말 주택 있으면 몇 천만 원도 나오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이제 최악의 시뮬레이션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긴 지금 뭐 압구정 뭐 100억에 거래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 1주택자여도 세금 높거든요. 엄청 높죠. 예. 네. 그래도 그거를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감면해줘 가지고 낼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전처럼 원상복구 막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겠네요. 네. 뭐 억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또 우려되는 게 이제 임대주택 2017년 파리 대책 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해주겠다고 네. 그때 막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대주택 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0만 90만 채가 양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7년 12월인가 그 대책 나와서 막 이런 거 해주겠다고 해서 막 이제 취득세 빼주겠다, 네. 그다음 재산세 빼주겠다, 건보료 빼주고 종부세 빼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뭐 5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2018년 9.13 대책 때 이거 너무 과도한데라고 해서 진짜 저 아직 보도자료 다 있거든요. 과도한 네, 맞아요. 세금 혜택 조정 뭐 이렇게 해서 좀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8년 임대차 끝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도래했거든요.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와 생각해보니까 벌써 지났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냥 계속 임대주택 기간 끝나더라도 쭉 유지를 하시면 합산 배제 계속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어긋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다시 임대주택을 안 한다 뭐 어떤 형태가 깨졌다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종부세에 합쳐졌을 때는 세금이 확 튀더라고요. 그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양도세 감면도 아까 말씀하신 8년짜리 그 공공임대 준공공이었나요? 뭐 그거 네, 해가지고 맞아요. 했던 분도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안에 뭐 1년 안에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종료되고도 계속 그게 영원히 그 혜택을 받나요? 세법마다 좀 다른데 어떤 건 뭐 5년 이내에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제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마다 너무 다르고 네. 양도소득세에서도 임대주택에 따른 그 적용되는 게 한 5-6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너무 따져봐야 복잡한 게 또 토호제까지 묶여버리면서 맞아요. 팔아야 되는데 또 못 파는 분들도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양도세 가면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맞아요.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는 또 임대주택 연장도 안 되고 네, 뭐 연장도 하니까. 안 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세금이 이게 투기과열지구까지 같이 엮이면서 토호제 투기과열지구에 이제 세금이 막 다 이슈가 섞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무언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은 진짜 좀 세금 상담을 좀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뭐 고민 있으시면 미리 받아놓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지는 해놓으시고 앞을 대비해야 되니까 특히 종부세 좀 예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좀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그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그 종부세 경험을 한 번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유동성은 없는데 가격은 올라간 건 알겠어. 근데 야 이거 어떻게 난 버티질 못하는데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꽉꽉 차버리니까 네. 이게 자녀한테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는 이제 증여세가 예전에는 막 2, 3억이었지만 지금 막 8억, 10억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은 종부세 무서워서 이제 좀 증여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여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조정대상 지역까지 많이 묶여가지고 이게 또 증여하기 또 어려워졌다고. 와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분도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이제 네. 증여자 주는 사람 부모가 뭐 주택이 2개 이상이다. 2개 있다. 근데 이제 주려고 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넘어간다. 그러면 자녀가 취득세를 3배를 더 내야 돼요. 원래 증여 취득세가 이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3.8이나 4%인데 네. 이제 자녀가 12.4%나 13.4%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분한테 증여취득세가 혹시나 거래세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으니까 이 증여취득세가 이제 예전에 안 내놨던 게 이제 반절인 6%로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가지고 그럼 좋겠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자녀가 취득세가 막 2억 3억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 수도권 뭐 웬만한 지역들 다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아파트 2개 있다. 만약에 아. 그러면은 취득세를 한 12%막 내고 예, 그다음에 증여세도 내고 예, 맞습니다. 그럼 남는 게 진짜 많이 없네요. 예. 어.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그럼 공실로 두고 네. 저가로 내가 팔겠다. 아들 그리고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아들한테 팔겠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는 그러면 이 매수자가 결국은 무주택자 자녀가 세대 분리됐고 무주택자면 취득세 사실 1%에서 3%대잖아요. 네. 매매 취득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도 나옵니다. 저가로 싸게 파는 것도 증여 취득세로 해서 12.4%를 때리겠다. 그 개편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통과되면 26년 1월 1일부터는 이것도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싸게 팔면 취득세를 12%뭐 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막. 그러면 싸게 판 거냐 안 판 거냐 가지고 또 싸우겠네요. 네, 그 가액을 이제 또 정할 거예요. 그게 분명 이제 아직 그 상세한 내역은 안 나왔는데 네. 이게 5%와 3억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30%와 3억 원으로 할 거냐 아직 그 결정은 안 됐는데 제 느낌상 5% 그러니까 시가와 실제 매매 금액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너 취득세?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너가 무주택자야? 그래도 1%에서 3%가 아니라 12.4%네. 그러면 이제 저가 양수도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증여를 이렇게 막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자녀도 어쨌든 무주택자면 증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 내고 증여하겠다는데. 그러게요, 진짜 이게 너무 세요. 야,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팔아야 되겠네요. 팔아서 또 뭐 현금을 증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차라리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그냥 차라리 취득세 몇 억 낼 거면 팔고 그 돈 줘서 근데 이제 팔면 또 양도세가 많이 나가니까 네. 온전히 그 금액이 안 가니까 자녀가 그걸 그러면 사야 되는데 또 대출은 안 나오고. 네, 대출도 안 되고. 근데 그럼- 2주택자니까 또 이제 종부세 많이 올라가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겁니다. 못 버티면 이 지역 나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토호제니까 팔지도 못하고 네, 못 팔아요. 골치 아파지네요. 네, 그러니까 다 막혀 있어서 네. 요즘 상담의 약간 모든 결론의 귀결은 안 되겠는데요. 버티셔야겠는데 네. 뭐 이런 건가요? 방법이 계속. 방법이 없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한 그 세법과 이런 규제가 지금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다 꼬여 있네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모든 것에 응축된 버전 한 번에 이번에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극입니다. 상당히 아주, 많이 상당히 어려웠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꼭 세금 계산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